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이목이 집중됐던 잭슨홀 이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파월의 경제지표 판단 발언이 중립적으로 평가되면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는데요. 오늘 모처럼 조선과 방산 등 단기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8월 들어 낙폭이 컸던 조선과 방산 업종이 함께 반등에 나선 가운데 특히 조선주들의 반등 탄력이 강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이벤트 마무리 후 투자 심리가 회복된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차세대 원자력 발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전, 2035년 65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미 SMR 첫 수주 임박 4조 원 이상입니다. 현대건설과 미국의 원전 제조업체인 홀텍사가 오는 2026년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건설을 미국 본토에서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9년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좋았죠? 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첫 수주 전망에 현대건설이 8%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우리기술 등 원전주들이 모처럼 탄력 있는 에너지로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유커 지갑 열린다, 면세업계 활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후 유커의 단체 방한이 이어지면서 국내 면세점과 화장품, 생활가전 업계에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중추절과 또 국경절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의 방한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죠. 네, 압력밥솥을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는 소식에 후쿠홀딩스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후쿠 파트너사로 부각된 어보브 반도체도 2% 상승 마감, 연우, 클리오,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다가오는 중추절, 국경절 연휴까지 이어질 모멘텀의 연소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소형 모듈 원전과 중국 단체 관광객의 쇼핑 열기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연우와 쿠쿠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미 SMR 첫 수주 임박 4조 원 이상입니다. 2035년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4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전이 원전 시장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사님의 의견 여쭤볼까요? 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원전 관련주를 저점에서 매수할 시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력을 생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감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뭐 유럽을 필두로 해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편입이 됐고 거기다 친환경 에너지로 됐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이 계속해서 이슈화되면서 결국 SMR이 앞으로 차세대 전력 생산에 인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뭐 테마가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원전에서 관련된 캐시카우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뭔가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신한울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체코, 폴란드 그리고 튀르기예, 영국 등 다수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닷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한 자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좋게 보셨고 지금 자리도 뭐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소형 모듈 원전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원전 업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도의 기술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다 고 신호가 들어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번 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7,000원대로 이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고 지금 두 분 모두 갈 수 있다라는 사인 주셨는데 곽영훈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력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그 종목을 좀 선정하고 접근을 할 때는 실적 베이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인데요. 수익성을 볼 때는 이제 ROE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게 2022년도 12월 달 같으면 4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흐름도 좀 보시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이 부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수급이 쭉 유입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이슈가 있는 거죠. 과거 정부가 집권 2년차 정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년차 정책 구상을 하고 2년차부터 집행 준비를 하고 가시화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원전 쪽의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중에서 동사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한울 3, 4기의 건설 재개라든가 체코, 폴란드향 원전 수주, 그리고 영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의 후속 수주, 이 글로벌 SMR의 제조업 와 제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상황을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든가 그 BH라든가 뭐 일진, 파워 이런 쪽 다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올해도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가을 오고 내년 넘어가면 2024년도인데 더불어서 제가 또 주목을 해보니까 우리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풍력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내용이 전달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내무부에서 4번째 해상 풍력 단지 건설 최종 승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연내에 미국에서 5번째 해상 풍력 단지 승인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좀 사이드로 좀 말씀드리면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덩달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편승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만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풍력까지 더해지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SMR의 파운드리도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수조 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이제 따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뭐 벌써 수주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수주할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로 도약 중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은 앞으로 실적 개선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처음에 1단계이고 그리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딜에 대해서 내용이 다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 기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원전에 꼭 필요한 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5개뿐이 없는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안전성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혀 밀릴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1단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6기에서 8기 정도인데 이 부분의 일부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높고 그 향후에 있을 뭐 국내외의 신규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서부터는 뭐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실적이 좀 확대될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곽영훈 대표께서 이제 ROE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기 자본 이제 이익률인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올해 수주 목표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60%를 달성을 이미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하반기에도 소형 모듈 원전과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뭐 신사업 수주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수주 확대를 하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좀 유의미하게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 기존에 또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 부분 그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하지만은 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지켜보면은 연간 수주액의 추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 쭉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OE 개선도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더 세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형 원전과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네. 이 부분의 기업 가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심으로 해서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확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으로 뉴스케일이라든가 엑스에너지의 프로젝트의 본격화 전망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지분 가치의 반영이죠. 두산 밥켓 지분 가치 올라간다는 부분이고 3분기에 이제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대선이 끝나면 튀르키예의 원전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 영국, 러시아를 제출한 핀란드 후속 프로젝트 준비 중인 아랍에미리트 가만에서 추가적인 원전 퇴출한 핀란드 쪽에서는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네. 우리가 두산 그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 정부가 어디에 어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느냐 원전인 거죠. 더불어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원전은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피를 받아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가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의 그 성장성에 베팅을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지쳐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좀 희망이 섞인 모멘텀과 이런 뭐 강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좀 주가적으로는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 이사님? 예, 뭐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를만 하면 그 주식을 꺾었던 이유가 리스크 요인이 항상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가 계속 이끌어나지 못해서 지지부진하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뭐 30% 정도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만큼 뭐 시장에는 다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러한 이슈가 또 나와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가는 짧게 잡고 목표가는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목표가는 예전에 한번 그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유럽 쪽에서
원전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갔던 24,000원대가 목표 주가로 선정하면 아마 그때까지는 내년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더라도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BHI로 넘어가 볼까요? BHI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저점을 좀 높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5%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두 분 다 고 신호를 주셨는데 곽형훈 대표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똑같은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모듈 원전 SMR 쪽에서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옴에 따라서 BHI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약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좀 흐름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좀 지루한 모습이고요. BHI는 아직 차트적 관점이라든가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주가 흐름은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좀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1년도 지지난해 4분기 때부터 개선이 시작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말씀을 드린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폴란드 원전 이런 쪽으로 참여가 된다면은 관련된 종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BH 같은 경우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사고 싶냐 하면 제 생각에는 사고 싶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흐름이 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마치 포스코 DX처럼 움직일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게 좋고요.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아니야. 길게 끌고 가고 산업 트렌드를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관련된 종목들 서서히 모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이제 전략 팁까지 지금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BHI의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원자력 설계 업체들의 이제 메인 벤더입니다.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전망을 좀 꿈꿔도 될까요? 예, 뭐 거기 부자재를 납품하는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 관련주들 나올 때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협력 서플라이 체인 속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BHI는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LNG 복합 활용용 발전소에 들어가는 보조기기 등도 있고요. 화력발전소에도 들어가는 보조기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전력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실적과 주가는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까지는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정도의 미비한 실적 개선이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알찬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네. 지금 BHI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장치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친환경 에너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BHI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지금 이제 숨겨져 있다고 좀 말씀을 주셨고 주가적으로 이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현재 지난해 7월 고점 대비해서는 35% 가까이 이제 하락한 수준인데 저점을 좀 지지하는 것 같다, 하방을 좀 다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6,600원, 6,700원 정도에서 이제 딛고 좀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답답한데 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원전 수주가 본격화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단순 보유입니다. 단순 보유. 내용이 좋아지는 것은 내용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투심에 있어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상황. 예전 같으면 예전에 그 보시면은 올해 7월 한 중순, 7월 한 17일부터 외국인들이 핫하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네. 다시 외국인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핫하게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면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짧게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절대 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는 지금 이제 팔 이유가 없으니까 홀딩을 하고 신규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 넘어가 볼까요? 6년 5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지갑을 활짝 열었다라는 소식에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뷰티템부터 뭐 밥소, 식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단체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소비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이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제는 좀 더 높여도 될까요, 이사님? 예, 그 뭐 계속해서 그분은 언제 오시나,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했던 여러 번 속았으니까. 예, 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은 정말 되는 거냐라고 했었고 이번에는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6년 5개월 만의 일이라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희가 한번 예전에 대시세를 보았을 때 중국 경기 회복과 국내 면세점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따졌을 때 보통 10배에서 20배 나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을 투자자들이 반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했던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뭐 오늘 말씀드릴 연우와 그 OEM, ODM 업체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사이에 일본과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시장 확대,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확대했던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는 브랜드도 그러한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는 비중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화장품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카지노, 면세점, 의료기기, 뭐 최근에는 밥솥까지 좀 두루 포트폴리오 확대해 나가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연우, 쿠크홀딩스 오늘 저희가 올려서 볼 건데 사실 이 종목들이 예전에도 한때 굉장히 강했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은 고사인이 다 나왔고 곽영훈 대표께서는 지금 이 많은 섹터 중에서 가장 이 섹터를 내가 좀 주목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어디세요? 사실 뭐 화장품하고 면세점인데요. 화장품 이미 또 많이 올라 있고 더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추가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이 9월 말부터 매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 시장은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네. 주가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더 그 면세점 중에서는 저는 넘버원 회사가 호텔신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시에 가장 다양하고 많은 양의 상품을 빠르게 소싱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중국 다이고의 밀어내기 전략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고 상황에 따라서 단체 관광객 유입이 된다면은 최대의 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약간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중국 경기가 아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연 그들이 지갑을 예전처럼 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대응을 좀 하십사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9월 말 정도에 매출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3분기 실적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표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쯤에 만약에 좀 핫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한번 익절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짧게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좀 보자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좀 끊어서 보자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끊어서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네.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확실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매출이 예전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끊어가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연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우 하면은
예전에 또 화장품 대란이 일었을 때 화장품 용기 제조사로 너무 뭐 대장격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물량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거래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연후의 주가는 지금 이제 17,000원대, 오늘 이제 8% 상승을 했는데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습니다. 이기태 기사께 연후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아, 예, 뭐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 코로나 시즌 때까지만 해도 2,500억의 영업이익 160억 정도를 나타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2,500억에 올해는 한 63억 정도, 100억 정도가 영업이익 훼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익의 질이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이미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안 좋아졌던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32,000원대부터 주가가 내리빠져서 거의 12,000원대까지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또 역으로 선반영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뭐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전방에 브랜드 업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익의 체질 개선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연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양한 브랜드사들을 가지고 있고 뭐 글로벌하게 또 뭐 글로벌사들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유커의 기한에 따라서 물량 회복 효과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연후가 주가 바닥이에요. 주가 바닥인데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 때 매출 성장 매출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익성조차도 2분기 때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왜 요번에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좀 우리 국내 수출 좋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언제쯤 좋아지냐면은 한국 콜마 그룹에 편입된 이후 좋아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수출 매출을 좀 봐야 되는데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국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실적 베이스를 보고 대응하신다면 연후 지금 매수하기에 적절한 포인트지 않겠는가. 네. 대신에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인데 사실 연후라는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조금 빠져나갈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적인 전략 이사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생은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쿠쿠홀딩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그 한 곳의 밥맛에 그 밥솥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지금 52주 신고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께 먼저 들어볼게요. 쿠쿠홀딩스 더 갈 수 있는 매력 어디 있을까요? 네, 이제부터 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쿠쿠홀딩스는 밥솥이 팔리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2017년도에 2014년도에 그죠 IPO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합병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홀딩스가 또 그걸 갖고 2017년도에 지주사로 전환됐어요. 회사가 네. 인적 분할을 하면서.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것이 어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회사의 숙제입니다. 따라서 시기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밥솥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아마 그 상승 트리거를 짧게 좀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밥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중국 관광객이 이제 저는 듣기로 우리나라 밥솥이 밥이 이제 찰지게 잘 돼서 중국인들이 뭐 굉장히 그 밥솥을 좋아한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인지도라던가 매출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사님? 뭐 올해 600% 정도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아직 그거를 확인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분기 실적을 보고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 선반영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투자로 수익을 낼 구간이 남아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쿠쿠홀딩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곽영문 대표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네, 신규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회사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재무적이라든가 매출의 성장성, 수익성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수 꾸준히 해주고 2년 이상 들고 가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연우와 쿠코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되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시간의 시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을까요? 우선 AMP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8.4% 상승하면서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우진플라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1.5%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는 상한가 기록했다가 현재 풀려서 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6.5% 보이고 있고요. 세기상사 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코콤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콤은 CCTV 관련주로 최근 묻지마 범죄나 흉기 난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죠. 정부가 범죄 예방 CCTV 활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7%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10%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맥스도 지금 현재 9%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시티랩스도 9%, S에너지도 8.91% 상승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KC 그린홀딩스가 3.2% 하락하면서 3,5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유제약 우선주도 3%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엔트 바이오주도 1.7% 하락,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현재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률에는 에이펙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12%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에이펙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이윈플러스가 2.8% 강세, 나인테크도 2.7%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 모멘텀과 거래량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삼천당 제약, 이기태 기사 파마리서치, 그리고 곽영훈 대표 루닛 가지고 오셨는데요. 세 분 다 제약바이오와 또 의료 AI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삼천당 제약, 지금 어떤 라이징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이제 주워보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뢰를 주어보자.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와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또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이제 퍼스트 무버로 또 시장에서 끌어주는 점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좀 강하게 성장 스토리 써나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공교롭게도 3개 종목 연속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라이징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동사가 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동안 한다만 하다가
정작 보여지는 건 없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7월쯤 바인딩 텀시트 체결이 된 이후에도 회사가 특별하게 소통을 안 했어서 아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다들 좀 지쳐 있었을 네. 때쯤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밤에 이제 호재가 있어서 목요일부터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총 계약금 보시면 200억밖에 안 됩니다만 이거 그렇게 대박이라면서 왜 200억밖에 안 돼?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임상이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이 아니에요. 임상이 진행 중이라면 1상에 얼마, 2상에 얼마, 3상에 얼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단계별로 할 게 없고 처음에 계약금을 이제 수령을 받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판매하는 만큼 우리가 삼천당제약이 N프로를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팔리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제 딱 출시를 하고 3년 동안에는 마켓 쉐어가 확 올라가요. 그러다 그다음부터 쭉 떨어지는 이유가 그 다음부터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네. 근데 삼천당제약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아주 핵심적인 글로벌 특허 기술을 혼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열려도 혼자만 독식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큰 포인트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 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이랑 캐나다 이번에 나온 게 캐나다까지 해서 총 거의 한 4조 넘게 5조까지 그렇게 됐고 이제 유럽의 3조, 미국의 4조까지 하면 이제 거의 10년간 10조짜리 계약이라 이거를 이제 조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삼천단제약은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이제 이 황반병성 이제 이 병 자체가 연간 12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바이오시밀러가 한 대략 8조 정도 먹는데 그 중에 이제 삼천당제약이 지금 퍼스트 무버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한 8조의 절반 정도인 한 4조쯤은 갖고 올 거라고 일단 가정을 깔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내년도 출시 첫 해니까 10%만 간다고 가정을 하면 4천억 거기에 영업이익률 2천억 하면 50% 하면 2천억 그리고 기존의 제네릭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하면 총 내년에 찍힐 예상 이익이 한 2,500억쯤 되거든요. 네. 그거 기준으로 좀 멀티플을 해보면 멀티플을 한 10배까지만 해줘도 2조 5천억인데 지금 시총이 2조가 살짝 안 돼요. 그래서 한 내년 목표 시총을 지금보다 한 25% 이상 잡은 저 10만 7,500원 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만 7,500원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우선 목표가까지 들어봤고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라이징 스타 파마리서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중국 화장품 및 태국을 포함한 니쥬란 해외 제품 매출 증대로 꼽아왔습니다. 니쥬란의 해외 매출이 증가한다. 요즘에 뭐 화장품까지 진출해서 성장성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던데 성장 스토리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니쥬란, 뭐 콘쥬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니쥬란이 국내에서 인기를 구가하던 제품이었는데 피부 재생 관련돼서 화장품으로 나온 다음에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말에 태국을 이제 진출했었고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라든가 해외 진출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매출 비중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 런칭 이후에 동남아시아 기점으로 해서 수출 확대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영업이익 170억 정도 나왔고 올해 2분기가 영업이익 18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을 약 한 40% 정도 뛰어넘는 227억의 영업이익을 보였기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여전히 확고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니쥬란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판매고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여져서 뭐 지금 현재 파마리서치가 갖고 있는 역량을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성장세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파마리서치를 지금부터 들어가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관점에서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는 뭐 18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선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루닛 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무상 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루닛이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지를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과거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리고 브루노이,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유무상 증자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포인트를 보면은 이번에 유무상 증자는 아무래도 이제 AI 기업들이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유증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쁜 의미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대기업과 합작법인 대규모 수주를 받을 때 재무적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이 돼서 현 주가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대주주라든가 대표이사가 100% 참여하는 유증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처음에 유무상증자, 유상증자, 부정적, 무상증자, 긍정적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주가가 딱 발표되고 다음 날 마이너스 4% 갔다가 플러스 10%까지 올랐었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유상증자의 배정 기준일인 9월 25일 이렇게 하나 끊어서 한 대목, 그다음에 끊고 난 뒤에 여기 지금 유상증자를 받고 난 뒤에 청약이 진행하고 난 뒤에 바로 상장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무상증자가 진행하거든요. 그게 1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매매 포인트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갖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짧게 가야 된다. 11월 10일 배정 기준으로 보고 그 전에 전량 다 해소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갖고 가는 것은 퀘스천 마크다.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11월 10일 이후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4일 날 신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네. 11월 10일과 11월 24일 그 사이에 주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11월 10일 사이에 네. 모멘텀을 보시고 플레이 정도 가능하시고, 네. 기존 보유자는 그때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 단계는 한번 돌다리 톡톡 두드리듯이 네. 딱 보시고 갖고 갈 건지 말 건지를 또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는 전략이 네.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는 9월 25일과 11월 10일 각인을 시켰는데 그럼 가격도 한번 살펴주시죠. 사실 손절가는 14만 원 제가 잡아놨는데요. 14만 원까지 빠지면은 이 유무상 증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전고점인 20만 원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요거 한번 대충 추측인데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목표 최근의 주가의 상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삼천당 제약, 이기택 이사의 파마리서치, 곽영훈 대표의 루니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간의 특징주들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은 대표적인 화장품주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인데요. 정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7%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1.9%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2%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는 1.9% 올라주고 있습니다. 3위는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기업들과 미국 SMR 개발사가 협력한다는 소식에 21%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봅니다. 신성통상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죠. 이에 일본 불매 운동이 부각되면서 신성통상도 애국주로 같이 움직였는데요. 정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0.7% 약간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4.18% 상승한 2,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봅니다. 1위는 코콤입니다. 코콤은 CCTV 관련주로 최근 묻지마 범죄의 여파로 정부가 CCTV를 활용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7%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랭크된 코콤 얘기 나눠볼까요? CCTV, 디지털 도어락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콤, 정규장 7%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어디까지 주가를 이끌어주게 될까요? 네, 일단 코콤이랑 이제 코맥스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보고 시간의 시세를 보고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 애매했냐면 지금 묻지마 범죄가 처음부터 좀 시장에 부각된 지가 되게 그래도 한 1, 2주,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자치구에서나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제 CCTV를 지금 좀 확충을 해야 된다. 그때 이후로 계속 얘기는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가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장중에도 그렇게 시세 반응이 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뭐 초전도체나 맥신 테마나 뭐 등등 좀 걸출한 테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CCTV 테마가 묻힌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슈 행안부에서 시도의 CCTV 정신응급대응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 이슈가 분명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시간외로 강세를 보인 게 그게 조금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발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봐야 내일 시초가 정도의 트레이딩 구간 정도만 나올 것 같고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세가 발현이 돼서 쭉 치고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CCTV를 활용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CCTV 관련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에는 어느 정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테마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조심하시고 다른 테마를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코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시간외 단일가 특징 중 3위에 랭크된 한신기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수주 전망에 원전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정규장에서는 21%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내일장까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원전 테마주도 참 좀 사연도 많고 좀 그런 테마기도 하죠. 좀 제가 테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섹터이려면 결국 이제 이익이 좀 영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영속적으로 발생할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데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나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트래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전 테마는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트래킹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뉴스 플로우에만 좀 주가가 의존이 되는데 그렇게 치자니 다른 여타 테마주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즉 호재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해주고 그 외에 뭐 뉴스가 안 나오면 주가는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뉴스가 안 나왔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쭉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어제 그 주말에 새벽에 이제 SMR 1호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에 오늘 원전 테마주대 강세를 보였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겠죠. 이 테마 역시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여기서 더 오르면 그 직전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들이 좀 저항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좀 영속적으로 좀 치고 나갈까? 좀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갈 수 있겠다. 딱 그 정도로만 보고 다음 테마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뿐 아니라 원전주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오르비텍도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에 원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향후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오르비텍도 얘도 이제 원전도 같이 껴 있으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테마주도 같이 껴 있습니다만 이제 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염수 방류 테마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일 텐데 역시나 오염수 방류 테마도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무르익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강했으면
오늘 그냥 상한가 딱 문 닫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어서 오르비텍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신기계 원전 테마주처럼 조금 한 하루 이틀짜리로 좀 더 보시고 다른 테마로 빨리 이제 좀 전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목별 베스트 전략 짜드렸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주경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상해 종합지수 무려 5% 급등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 일부 반납했지만 그래도 1.13%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은 1.01% 상승 마감, 홍콩 항생은 1.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급반등이 나온 건 지난 주말 중국 증감회가 주식거래 인지세율, 즉 증권 거래 세금을 50% 인하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경기 부진을 피하기 위해서 하반기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거란 기대도 실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 경기 민감 업종인 화학과 건설, 조선과 철강 섹터가 강했죠. 그동안 시장은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 연속성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소비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훈풍이 유럽까지 미쳤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 0.72% 상승 출발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91% 상승하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